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탄핵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특히 여당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소위 이제 반한동훈 전선을 짜고 있는 후보들의 이제 스크럼이 상당히 좀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선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 배신자론이라는 거죠. 예.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자칫하면 뒤통수를 치는 이제 배신자의 길로 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만큼 대통령을 위기에 몰아놓고 탄핵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보수 진영 지지층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일킵니다. 이른바 친윤 당권 주자로 알려지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탄핵 시계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을 때 이어졌던 문답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2017년에도 야당이 탄핵하고 국민 여론이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우리가 명분에 밀린다 이러면서 그때 분열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가 지금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하다가 탄핵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요. 이미 그 탄핵의 시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후보는 그걸 지금 잘 모르고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제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 건데 다만 좀 공교로운 것은 2017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바른미래당에 이 합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입장에 섰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와서 마치 이제 보수가 분열되는 바람에 그 탄핵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이제 일관성이 있는 태도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발언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게 이제 분열 때문에 작동을 한 뭔가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억이 짧은 것도 어떤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글쎄요.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탄핵의 초시계를 작동시켜놨다. 집권 여당의 분열은 모두가 망하는 불행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안감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선거에 있어서 더 유리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2017 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강경 보수층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2017년에 탄핵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좀 자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가 최근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야당의 탄핵 공세에 끌려가는 빌미를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원희룡 후보가 했었던 오늘 얘기 중에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강경한 기조들, 특히 야당을 향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반대로 우리 편 내부를 향해서는 결속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 최근에 이제 원희룡 후보의 어떤 그 선거 전략이기도 한데 이런 이 전략을 작동시키는 배경에는 다른 TK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배경으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연일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마치 그 발언에 이제 호응하듯이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한동훈 후보하고 이제 만남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면담이 어제 급하게 좀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 일정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정쟁과 정치 공격용으로 추진하는 걸 모르고 특검을 덜렁 받는다고 하는 사람 정치인이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 아직 당대표를 맡기에는 이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당에서 오래 묵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하면 당이 도매급으로 같이 하락을 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당의 인재가 없다고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미 지난 총선을 총괄지휘했었던 이 당의 대표격,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2달 전에는 비대위원장을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해당 그 정당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왜 그때는 비대위원장을 맡겼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그러니까 어떤 강성 보수층의 정서에 좀 기대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TK 지역의 기성 정치인들은 한동훈 후보는 아니다는데 어떤 약간의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일종의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그걸 마치 받는 것처럼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 다음날 또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TK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은 지금 소위 반한 전선에 한 발을 보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로 뽑아준다면 이 당은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수준의 당이 된다라고. 상당히 강한 발언이네. 굉장히 강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남권이 국민의힘 당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좀 덩치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영남 지역의 당원들 표심을 얻지 못하면 당대표가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시작 지점이긴 하지만 주요 정치인들, TK 출신 주요 정치인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는 민심을 얻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신자론의 프레임에 갇히면 쉽지 않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뭐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좀 균형 있게 이 수평적인 관계를 갖추면서도 협력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어떤 관심거리고 고민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양상이 된다면 그걸 또 가장 두려워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캠프의 어떤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자체가 당원들의 선거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보면 뭐 지금 이제 룰로 보더라도 당원 투표가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도 역시 그 여당 지지층 지지층이니까 내부에 대한 조사입니다. 당원 정서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대안이라는 어떤 그 대전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쪽에서. 자, 국회 부의장이요. 네. 육선 주호영 의원 오늘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나머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선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는 송원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각각 선출이 됐고요. 이로써 22대 전반기 국회 구성은 한 달여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게 이제 경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원래는 국회 당분간 안 들어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국회 부의장직도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의 이제 박덕흠 의원이 경쟁자로 조호영 의원하고 맞붙었는데 총 투표수 95표 중에서 54표를 조호영 의원이 가져갔고요. 경쟁자 박덕흠 의원이 41표를 가져갔습니다.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격차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조호영 의원이 친윤계 색채가 상대적으로 좀 옅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 박덕흠 의원 쪽에 대한 이 이탈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외교통일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쟁이 있었는데 여기가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당 안팎에서는 좀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경선에 참여를 했고 TK 지역에서 이제 김석기 의원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김석기 의원이 70표, 안철수 의원이 25표에 그쳐서 압도적인 표차로 김석기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란 건 더욱 놀랐고요. 네.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참 대선 주자였는데
여러 가지 어떤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지금도 대선 주자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 인수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기 예. 때문에 물론 당에 들어온 지는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기대를 가졌을 텐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 착종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치적 동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됐습니다. 노정면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이제 독임제가 아니고 이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직권 남용을 해서 둘이서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무시하고 위원 2명이서 임시체제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서 주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멈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특히 뭐 YTN에 대한 어떤 그 민간 매각이라든지 이런 주요 결정들을 어떻게 위원장 포함해서 단 2명의 위원으로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 운영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일단은 6월 임시국회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다음 주밖에 설정했기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당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4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2일에서 4일 사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오늘 세운 셈이고요. 그리고 과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1법 거기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추가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특검법도 이 기간 중에 처리한다. 라는 게 오늘 의총에서 확인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왜 이렇게 서두르나요, 갑자기? 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방통위원장 탄핵이 8월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점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방문진이라고 하죠.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방통위가 이제 돌입을 할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전에 방통위원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멈춰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소속의 국회 과방위원들도 오늘 성명문을 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이나 또는 다음 주 초에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사퇴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이 사실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도전을 내야 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셈이고요. 이거군요. 그러니까 속도전을 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을 해버리면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처리해가지고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통위의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방통위의 계획은 의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의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본인은 사퇴를 해도 그 절차는 공모하고 진행돼서 선임 직전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지명되면은 의사봉을 두드려서 확정짓겠다 이 의도군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 혹은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문이 맞다면요. 그 소문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되는 걸 텐데. 이 절차를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시절인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효재 부위원장 시절에 임시로 선임안들을 대부분 진행을 시켜놓고 나중에 선임이 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방망이를 들기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시도했을 때도 탄핵 시도가 본격화되자마자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에 이게 이제 국회에서 찬성을 받지 못했는데도 임명하는 절차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거든요. 그 비슷한 진행 상황을 또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다. 그리고 방통위를 흔들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빤히 보인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이제 의석 분포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 의결 절차를 막아서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이대로 간다면 아마 방통위원회의 속도전 그리고 민주당의 속도전 이 두 속도전 속도와 중에 속도의 싸움이 되겠군요. 어느 쪽이 빠를 것이냐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출마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단독 출마가 될 경우는 아직 어떻게 없죠? 할 건가? 나선 분이? 아직까지는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일부 함합형이 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주변의 전원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출마하겠다라고 나서는 정치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독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 당규상으로 봤을 때는 대표 후보가 한 명일 때 선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반 투표 절차를 도입을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 18일에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7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좀 눈길을 끈 게요. 친족 상도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1년 만에 폐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친족 상도례가 뭘 가리키냐면 형법 328조 제1항입니다. 직계 혈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동거하는 친족이라든지 동거하는 가족 혹은 뭐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게 가족 재산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이 그동안 악용되어 왔었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제 헌법 위헌 결정을 해달라는 이 청원이 계속 있어 왔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71년 만에 이 조항은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합헌이었거든요. 12년 만에 이제 판단을 바꾸게 된 거고요. 오늘부터 이 조항은 적용이 중지가 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새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항이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방송인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 그 친형인 박 씨가 출연료나 기획사 자금 등의 이제 62억 원을 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에서 박 씨 형이 횡령한 재산을 아버지인 내가 관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친족 상도례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박세리 이사장 같은 경우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 바람에 아버지가 있었던 다른 문제들은 고소 제기를 못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조항이 악용돼서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가족들이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비판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률적으로 이 형을 그냥 면제시켜 줄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소지가 있다. 제도적 취지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좀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가족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악행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바로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법 시행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재산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그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이 아예 이제 공백이 되는 거는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